자, 우리 이번 시간은 자료의 표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는 지금처럼 자료를 이제 구별할 수 있게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술 통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제 분석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도수 분포표부터 히스토그램, 줄기 그림 등을 이용한 그래프적 요약, 또 도표를 이용해서 주어진 자료를 요약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한 자료에 대한 대표값, 또 변동성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변동성에 대한 도구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을 표준 점수라는 개념이 있었죠. 표준 칙도라고 이제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변동 계수와 함께 같이 계산도 하고 그 의미도 이제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요. 또한 단별량뿐만이 아니라 다별량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 다별량 자료에 대한 이해 및 해석도 이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게끔 학습 목차를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학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듯이 이 자료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자료를 이용해서 어떤 현상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을 유도하는 과학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이용해요, 자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하는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급선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료라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 의미에서 자료의 개념은 세상에 있는 양적인 양과 관련되어 있는 크기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또는 질적인 뭔가 좋고 나쁨에 대한 걸 언급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양적일 수도 있고 질적일 수도 있고 이런 형태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양적 또는 질적인 무언가의 관찰 또는 측정된 것이 자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는 예를 들면 날씨도 자료가 되겠죠. 어떤 양의 무게도 그렇고 어떤 물건의 가격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에 대한 건강 상태 또 질적인 걸 따질 수 있죠. 좋고 나쁨에 대한 뭐 등등 시험 점수 있을 겁니다. 은행 잔고 선거 결과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자료들이 이 세상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료는 위에서도 보듯이 대부분은 수치적이거나 숫자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거나 또는 분석을 위해서 숫자적으로 변환이 가능한 다양한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좀 가능해요. 숫자일 수도 있고 숫자적으로 가능하죠. 대부분의 경우는. 자, 그래서 자료의 이제 첫 번째 유형 중에 하나는 양적 변수라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의 대부분은 수치적 자료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대변하는 양적 변수라는 개념의 타이틀로 우리가 자료를 좀 대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quantitative variable이다 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크기가 의미가 있는 수치적 값이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무게, 크기 의미가 있죠. 가격도 비싸고 싸고에 대한 것이 있죠. 그래서 크기가 의미가 있는 수치적 값. 그래서 우리가 이 양적 변수를 대변해서 또 다른 말로 쓰기도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되어 있다는 개념에서 수치형 변수, 그래서 numerical variable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특징이 좀 있는데요. 산술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연산,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는 등등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한. 그래서 수치적 변수, 양적 변수는 산술이 가능한 변수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또 하나 특징은 측정의 단위가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뭐 무게라면 킬로그램, 어떤 가격에 대한 얘기는 원, 그다음에 뭐 어떤 시점에 대한 얘기는 연도, 시간, 월, 분 뭐 등등 있을 것이고요. 어떤 액체에 대한 형태의 양에 대한 리터의 개념이 있고 컴퓨터에 대한 사이즈 개념을 할 때는 바이트 개념이 좀 있겠죠. 그다음에 전압 볼트, 그다음에 길이 미터, 그다음에 속도, 단위 시간당 거리 이런 것처럼 측정 단위가 있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특성이 좀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수치적 변수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수치적 변수는 우리가 또 세분화시켜서 구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이산형 변수하고 우리가 연속형 변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과 연속의 개념은 영어에서 보듯이 discrete, 떨어져 있다는 개념이고요. 연속형은 이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산형 변수는 한 개, 두 개 셀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변수들을 보통 의미하고요. 연속형 변수는 어떤 특정 구간에 소속되는 변수들, 구간에 있을 수 있는 변수들을 의미해서 우리가 연속형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산형 변수는 그거로 이제 끝나는데 연속형 변수는 또 여기서 세분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듯이 비율적인 개념의 의미를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길이 같은 거 하면 2배 길다, 2분의 1배 짧다, 뭐 등등을 반 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반면에 온도 같은 경우는 50도하고 100도가 있었을 때, 50도의 액체하고 100도의 액체가 있었을 때 50도가 100도에 비해서 반 뜨겁다, 또는 50도보다도 100도는 2배 뜨겁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2배, 이런 비율적인 개념을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별적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비율 척도형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50도부터 100도 사이, 아니면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간에 있는 형태들, 이런 것들만 의미가 있는 거다, 이런 개념에서 구간 척도형이다라고 우리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그젬플들을 보면 이산형 변수는 우리가 보통 나이 얘기하듯이 20살, 21살 이런 표현들에 대한 나이 개념도 당연히 우리는 이산형이에요. 물론 이제 생명에 대한 어떤 측정을 한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연속형 변수 형태가 될 거예요. 몇 시간, 몇 분, 몇 초 뭐 등등해서 더 세분화할 수 있는, 즉 어떤 구간상에 있는 모든 실수값이 다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가 나이란 얘기를 했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 21, 22 이런 정도. 그래서 20과 21 뚝뚝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산형 변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가족의 인원수, 이런 것도 당연히 이산형 변수이고요. 또 주식의 가격도 마찬가지죠. 자, 반면 이제 연속형에서에 대한 이그젬플들은 비율 척도형은 아까 의미를 봤던 것처럼 키라든지 몸무게 같은 거는 비율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배 크다, 2배 무겁다, 2배 반으로 가볍다, 뭐 등등의 형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비율, 배수의 개념을 의미가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율 척도형이라 하게 되고요. 또 다른 것들로 우리가 구별하자면 원점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원점에 대한 얘기. 그래서 절대적 원점이 존재하느냐? 키가 0이다. 어떻게 돼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 개념이어서 속성이 전혀 없는 절대적 원점에 대한 개념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구간 척도형은 그에 반해서 온도 같은 이그젬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비율적인 의미를 줄 수 없는 이런 특징이 있고, 절대적 원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원점, 0도 있죠. 상대적 원점이지 절대적 원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구별로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양적 변수에 반해서 우리 숫자적인 형태가 아닌 질적인 걸 따지는 데이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퀀티터비에 반해서 질적 변수는 퀄리터티브 베리어블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이 질적인 걸 따준 형태는 A범주, B범주, C범주, 즉 혈액형 같은 형태를 볼까요? A형, B형, AB형, O형. 것처럼 A형의 몇 명, B형의 몇 명, 이런 등등을 우리가 파악할 때 쓰거든요. 이런 것처럼 A범주, B범주, AB범주, O범주, 이런 형태. 그래서 그런 범주에 속해 있는 데이터를 이제 처리해야 하는 우리가 그런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범주형 데이터라는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적 변수 또는 범주형 변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질적 변수에는 또 어떤 형태가 있냐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우편번호라든지 성별, 피부색, 인종, 학점, 이런 것들처럼 산술의 개념이 무의미해요. 주민등록번호를 더한들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없어요. 우편번호도 마찬가지, 뭐 등등 형태에서 있고, 측정 단위도 부재해요. 그래서 양적 변수에 반해서 이런 특징이 좀 있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자, 이 질적 변수에는 우리가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질적인 걸 따지는 거니까 선호도의 개념이 존재하는 거야. 선호도가 있다는 얘기는 순위의 개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서라든지 선호도가 존재하는 경우인 순위형 변수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반면에 순서의 개념에 의미가 없는 데이터들이 많아요. 또 질적인 변수들 중에서도, 즉 범주형 변수에서도. 성별 같은 경우 어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죠. 피부색 마찬가지, 인종도 마찬가지, 또 혈액형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명목형 변수라는 얘기죠. 단지 그냥 범주를 구별을 필요로 해서 이름을 주었을 뿐이지 어떤 의미가 있어서 선호도의 개념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다,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명목형 변수라는 타이틀로 줍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순서가 무의미한 경우에서 이그젬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들을 더 세분화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까지 세분화를 해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처리를 할 거라면 이 자료가 어떤 형태에 속하는 구별이 되는 건지 이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그 구별에 된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하는 방식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수치형이라면 연산들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연산해서 좀 더 쉬운 방법도 있을 것이고, 범주라고 하면 또 그것에 맞게끔 이런 등등. 그래서 바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가 어떤 형태인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자료의 분류는 수치적 자료하고 범주형 자료로 크게 대분할 수 있고, 수치적 자료는 완전 일치는 아니지만 양적 자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범주형 자료는 질적 자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형 자료에는 연속형과 이산형으로 또 나눌 수가 있고, 연하여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뚝뚝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얘기죠. 또 연속형은 우리가 또 그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비율적인 개념을 줄 수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비율 척도형 또는 구간 척도형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이그젬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키라든지 무게, 나이, 상품 가격은 비율적인 개념을 줄 수 있는 얘기가 되고요.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율적인 개념을 줄 수 없었던, 그래서 구간 척도형 변수라는 걸 이제 우리가 봤었고, 그다음에 이산형 자료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주사의 결과, 교통사고 건수 이런 등등 한 건, 두 건 떨어져 있는 형태들. 반면에 이제 범주형 자료는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순위의 개념을 줄 수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순위형 자료, 명목형 자료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죠. 그래서 순위형 자료는 평점, 학점 같은 경우 우리가 A 플러스 A0 뭐 등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은 당연히 선호도가 있는 이런 형태들에 대한 데이터다. 그다음에 명목형은 혈액형이라든지 성별 이런 정도가 이제 우리가 명목형 자료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구별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우리 자료를 구별을 해봤고, 우리 자료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요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약하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표나 이 그림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 중에 표를 이용하는 방법들을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아마 고교 과정까지 해서 통계적인 얘기를 어느 정도 들으면서 좀 해봤을 만한 문제들이에요. 사실은 그걸 좀 더 정리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수 분포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각 범주에 해당되는 관찰 도수가 얼마인지를 정리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어떤 표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이 데이터는 총 100개가 됩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가 다 100개씩, 10개씩 있어서 10×10해서 100개인데, 이 100개의 데이터는 뭐냐면 어느 실험실에서 측정한 데이터여서 중력 가속도 측정을 했습니다. 중력 가속도는 우리가 9.8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위치에 따라 다르죠, 정확하게.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의 참값의 개념인 이 정도가 되는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서 실험을 했었을 때 중력 가속도 차이가 있겠죠. 실험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오차라는 것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실험을 해서 그 차에 대한 형태를 10의 5승을 곱해서 나온 값이에요. 상당히 정교하게 했던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렇게 해서 10의 5승을 해서 했던 데이터들에 대한 모양을 보니까 이것처럼 일제짜리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자리 숫자도 있고 이런 형태야. 그래서 이 자체의 수로만 보면 단자리부터 시작해서 세 자리 숫자까지 꽤 많은 수들에 대한 나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자, 이렇게 나열, 데이터에 대한 것들이 그냥 나열만 되어 있으면 이 데이터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데이터 중 가장 큰 건 얼마요? 가장 작은 얼마다. 이걸 파악하는 것이 지금 정도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훑어보면 여기가 제일 큰 것 같구나, 585가. 또 제일 작은 것은 마이너스 개념으로 가는 거니까 아마도 쭉 살펴보니까 대충 한 요 정도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자료의 나열을 보고 마이너스 325부터 시작해서 585까지의 데이터가 있구나. 이런 정도는 볼 수 있지만 자세히 잘 보면 여기 5도 있었고요. 또 5가 이렇게 종종 나타나요. 뭐 등등. 그 다음에 뭐 55에 대한 개념도 마이너스 55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5 또 여기도 있네요. 뭐 등등. 근데 여기도 또 나타나고요.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값들이 뭐가 어떻게 자주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일일이 체크하다가는 이건 쉽지도 않아요. 보니까 마이너스 5 부분이 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종종 이런 것들을 다 나열되어 있는 1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도 우리가 이 데이터를 속성을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은 이런 일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적당한 구획을 정해놓고 그 구획 안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들어오는지를 하나하나 메꿔놓는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표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간을 마이너스 400에서 마이너스 200 정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0에서 150 정도, 뭐 등등. 물론 이제 각 구간을 나눴을 때 이걸 이제 계급 구간, 클래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계급 구간으로 나눌 때 중복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상, 이하, 초과, 이하, 또 미만, 또는 이상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건 적당하게 이제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간상을 쭉 나눠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관찰 값의 개수를 우리가 이렇게 서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서술해서 이 합이 100개가 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범주를 정해서 여기까지 나타난 도수에 대한 개념을 보는 여기까지의 영역을 우리가 도수 분포표라고 명명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도수 분포표는 지금은 데이터가 100개니까 이 구간에 5%가 있구나 하는 퍼센트 개념, 비율의 개념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만약 데이터가 100개가 아니라 137개가 있다. 만약 그 중에 5개다 그러면 우리는 137분의 5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 계산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표로 다시 더 계산해주는. 그래서 전체 도수의 합을 나눠주는 거죠. 여기로 도수를. 그래서 해준 값을 상대 도수로 해서 0과 1 사이의 값의 소수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한 것을 우리가 상대 도수라는 표현을 써요. 다른 범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작성된 것을 우리가 상대 도수 분포표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도수 분포표도 좋지만 상대 도수 분포표가 더 우리가 자료를 빨리 파악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이해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수 분포표를 지나서 상대 도수 분포표까지도 여러분들은 작성을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몇 가지 의문점이 좀 있어요. 계급을 나누는데 처음에는 마이너스 400에서 200까지, 마이너스 200까지 200 구간을 줬고요. 그 다음은 여기는 50밖에 안 되고요. 여기도 50밖에 안 되고 여기는 또 100이 됐고요. 이런 등등.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규정도 없고 이거는 적당하게 분석자가 어느 범주까지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 이런 형태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도수들을, 즉 이런 형태의 모양을 파악할 수 있는 형태의 값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은 2개, 4개, 6개, 8개, 8개의 구간으로 데이터에 대한 범주를 나눴는데 왜 8개를 나눠야 되느냐? 이것도 없습니다. 7개를 나눌 수도 있고 난 6개로 나누고 싶다? 오케이. 2개로 나누고 싶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이것들을 나누는 그런 것들도 잠깐 제시는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도입한 R을 이용해서 이 도수 분포표를 먼저 한번 우리가 구해보는 절차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R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자, 우리 다음과 같은 적게 좀 표현되어 있는데 나중에 크게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R을 사용하려면 데이터를 우리 R 시스템으로 불러들여야 되겠죠. 그 절차를 밟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수 분포표를 그리겠다는 명령어를 찾아서 우리가 해주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미리 제공된 이와 같은 데이터가 있는 파일을 가지고 우리 시스템으로 들여와라 하는 얘기거든요. read.csv 해서. 그래서 이 파일, CSV 파일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읽어서 그걸 데이터라고 명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퀄리티를 쓰기도 하고요. 이런 화살표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종종 약간의 차이가 있을 때도 있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명된 데이터를 내가 지금부터 할 것에 붙여라는 개념, 어땠지? 붙여놓으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할 때 그 데이터에서 많은 분석을 해 들어가야 될 텐데 가장 처음에 할 것이 우리가 불러들인 데이터가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자료들이 얼마나 있고 이런 것들을 개괄적으로 보는 게 좀 필요해요. 그걸 볼 수 있는 명령어가 스트럭처, 구조라는 개념의 약자인 str을 씁니다. 대부분의 컴퓨터 명령어가 약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서도 하고 R에서는 많이 이제 반복이 되겠지만 명령어는 스몰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한 99.5% 정도. 간혹 가다가 대문자로 된 명령어가 나오기도 하는데 아마도 소문자로 또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점. 하여튼 규칙은 스몰 문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우리가 얻어진 데이터에 대한 이 구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결과.
그래서 했더니 100개의 오브저베이션이 있고 변수는 1개짜리다. 근데 그것들에 대한 변수명은 그래비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면 그래비티라고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명을 주고 그 아래로 100개의 데이터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65부터 시작해서 일부분, 그래서 점점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정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보면, 해서 뭐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도수분포표를 그리려면 범주를 우리가 정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가장 작은 값은 얼마고 가장 큰 값은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하죠. 이것들도 우리가 사람이 논할 필요가 없어요. 100개 정도 되니까 아까처럼 어느 정도 찾는 게 가능했지만 수만 개가 되면 그걸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때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건데 미니멈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멈 그래비티, 그다음에 맥시멈 그래비티. 즉 함수명은 여러분들이 보통 수학에서 배웠던 이런 형태의 경우예요. 그래서 요 형식을 따릅니다. 함수명의 인자 x 이런 형태. 그래서 인자 그래비티에 대한 미니멈 함수, 맥시멈 함수 이런. 그래서 했더니 마이너스 375가 나왔고 585가 이렇게 결과를 줍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을 좀 더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그래비티의 range라는 함수를 써버리면 범주를 의미해요. 그래서 어느 값부터 어느 값까지 있는 최소부터 최대까지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75에서 585까지 나오는 이런 형태. 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맥시멈과 미니멈에 대한 차이. 뭐 이건 그렇게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단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계산도 당연히 가능한 것이 이제 이런 통계 패키지죠. 자, 그다음에 계급의 개수를 갖다가 결정하는 방법 중에 제시되어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걸 합니다. 1 플러스 로그의 이 밑이 2인 형태의 데이터의 개수. 데이터가 많아지면 범주도 좀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데이터가 적은데 범주를 많이 한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에 따른 범주의 개수가, 계급의 개수가 좀 결정되는 이런 방식이라서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0개의 데이터였거든요. 그래서 로그 2의 100에 대한 1을 더하니까 7.6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권고한 대로 해서 8개의 계급의 개수로 이제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표를, 히스토그램을, 도수분포표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살펴보면, 계급 구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if문을 써가지고 어떤 형태의 값이 이런 범주하고 이런 범주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범주를 이렇게 이제 명명하겠다. 이런 용어죠. 그다음에 이렇게 범주를 이렇게 제시해서 8개의 범주를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도수분포표를 만들라는 명령어는 아주 간단해요.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표 이런 의미에. 그래서 테이블 이때 했던 새롭게 만들어진 데이터명을 줬죠. 그 데이터명에 대한 클래스 명령어가 나와 있거든요. 그 변수명이. 그래서 그 데이터 속 안에 있는 클래스라고 하는 변수의 테이블을 구하시오 하면 이것처럼 모양은 보기 좋지 않지만 지금은 그래서 이런 형태의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면 좀 우리가 혼동스럽고 실망스러울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원했던 것은 마이너스 400부터 200, 그다음에 마이너스 200에서 150, 마이너스 150 뭐 등등으로 차례대로 나와야 될 텐데 마이너스 100부터 나오고 마이너스 150 나오고 200 나오고 마이너스 400 나오고 혼동스러워요. 이건 왜 그러냐면 어떤 이 변수명에 대해서 즉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이와 같은 이름들에 대해서 여기까지요. 이것들을 순위를 정해놓지 않았어요. 순서의 개념을.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자와 열에 대해서 컴퓨터가 내가 갖고 있는 내장된 형태의 순서별 규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0이죠. 이게 제일 먼저고 뭐 등등 형태가 이제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형태인데 이걸 맞출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당연히. 그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좀 조절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절을 하면 원하는 순서대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숫자형 형태로 놔두면 순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명목적인 형태로 바꿔서 우리가 순서의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변수 클래스를 인자형 형태, 팩터로 바꾸어서 그 수준을 갖다 원하는 순서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 순서를 팩터화 시켜서 이것들에 대한 순서를 레벨로 이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해 놓은 순서에 의해서 다시 그걸 클래스로 놓은 상태가 되니까 에 대한 테이블을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값이 나와요.
이런 정도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자, 도수 분포표에 이어서 이제 히스토그램인데요. 히스토그램은 이와 같은 형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어딘가 많이 보아왔던 형태의 여러분들이 통계적 그래프가 될 텐데, 막대 그래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해본 적이 있을 거야.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몇 개 나오고 2의 눈이 몇 개 나오고 등등 하면 1일 때 몇 개, 2일 때 몇 개 해서 1, 2, 3, 4, 5, 6 해서 막대기 높이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본 적이 있을 거야. 그 막대 그래프하고 유사한 형태야. 막대의 개념이죠. 자, 그런데 막대 그래프는 그 막대에 대한 폭이 균일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막대에 대한 폭이 달라요. 이런 형태.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에 대한 이제 제작은 어떻게 하냐면 이와 같이 막대가 있으면 높이도 다르지만 너비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뭘 갖고 하냐면 이 막대의 넓이를 가지고 우리가 비율을 갖다 결정하는 이런 방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상자의 면적은 상자 안에 있는 상대 도수 분포표, 상대 도수 분포표에 나온 값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대 도수에 비례하게끔 이 면적을 갖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범주에 대한 형태, 계급에 대한 값들 범위죠.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뭐 등등에 대한 형태가 생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높이는 상대 도수에 대한 형태를 상자의 폭의 개념으로 나눈 만큼 당연히 높이는 변화가 생기게 돼요. 상자의 폭이 넓으면 이 상자 면적이 넓더라도 폭이 넓혀지면 높이는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자의 폭에 반비례하고 상대 도수에는 비례하는 관계로 높이가 형성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X축과 Y축이 있는데 이 수직축에 대한 형태는 척도의 개념은 의미가 없어요. 비율적인 개념인 거니까. 그래서 수평축의 단위량에 대한 형태의 비율적인 개념만 있고요. 수평축은 측정되는 도구들이니까 당연히 스케일과 단위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상자의 면적은 계급 구간에 속한 상대 도수에 대한 개념을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자에 대한 상대 도수는 요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돼요? 상자의 폭과 높이를 곱한 것으로도 계산할 수 있고, 상대 도수는 어떻게 돼요? 전체 도수에서 요 부분이 차지하는 도수의 비율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계급 구간에 속하는 자료의 개수를 모르나 전체 자료의 개수로 나눈 값으로 면적의 양이 결정되는 이런 것들이 히스토그램이에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잘 보면 어느 계급 구간의 범위에 데이터가 많이 있고 적고 있고 이것이 한눈에 보이죠. 이런 특성을 갖도록 보여주는 것이 이제 히스토그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스토그램의 예를 보시면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중력가속 측정 결과의 히스토그램이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범주를 나눴던 형태의 것을 시각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00에서 마이너스 200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들에 대한 표현을 이게 좁으니까 표현을 못했는데 이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얘를 수직적으로 표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들에 대한 좌표값을 적게 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뭐 적당하게 이제 우리가 이해해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00에서 200이고 마이너스 200에서 마이너스 150까지 등등. 자, 그래서 보니까 요 정도 범주에 많이 있고 이런 데는 적게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200에서 600 범주로 좀 나눈 거고 마이너스 400에서 200까지 나눴고 이런 형태. 이것들을 만약 50단씩 나누면 뭐 한 개 점만, 그러니까 한 개 값만 있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밀화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적당하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R을 통해서 시스템을 한번 그려보면 아주 간단해요. 데이터 읽어드린 건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명령어는 히스토그램의 약자인 히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트를 하게 되면 이런 정도가 돼요. 바로 전 페이지에서 봤던 히스토그램과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아무런 옵션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형태. 왜냐하면 얘는 그냥 데이터 속성도 모르기 때문에 정해진 구간을 적당량 잘라서 나타나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등 구간에 대한 폭 개념이 좀 같아지는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개수 범위도 아까 제시됐던 방법 갖고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쪽이 상당히 적은데 이거를 두 범주로 나눠서 좀 더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를 한 범주로 텄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정하는 방식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급 구간을 원하는 대로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자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간을 원하는 자르는 범위를 이렇게 이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대로 설정해 놓고 그
그것에 대한 레인지 레벨이라는 형태로 다시 이 값을 주고 그 값들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건데 아까는 여기까지만 기본적인 형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이걸 꾸밀 수도 있어요. X축에 대한 제목, Y축에 대한 제목 뭐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를 어디로 자를 걸 주는지 그래서 브레이크 자른 부분을 여기서 값을 줬거든요. 그 다음에 X에 대한 리밋 범위도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등등. 그래서 이런 정도로 기본적인 형태에서 이와 같이 밑에 나오는 이런 부분이 다 옵션 부분인데 옵션 부분을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손질을 하게 되면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데이터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이 경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도 종종 하다 보면 지금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통계적 용어 중에 외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스큐니스. 그러니까 왜곡되어 있다 이런 표현의 이제 얘기인데 다음 우리 한번 그림을 보면서 좀 볼게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보면 그래프가 우리 대충 이런 형태대로 이렇게 그려본다면 오른쪽으로 좀 좌우 대칭적이진 않죠. 오른쪽으로 좀 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꼬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꼬리 쪽이 오른쪽이 좀 더 길게 편성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분포를 보면 분포라는 개념은 자료들을 수익선상에서 이제 봤을 때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언급하는 것이 이 분포의 개념이에요. 자, 근데 이걸 보니까 이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좀 꼬리가 좀 길게 돼 있죠. 이런 경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오른쪽으로 왜곡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스큐되어 있다 이런 표현. 그래서 skew to the right 또는 right skewed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긴 꼬리를 갖고 있다. 이게 좀 더 표현이 좀 쉽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형태.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왼쪽으로 왜곡되어 있다 또는 왼쪽에 긴 꼬리를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분포, 히스토그램을 그려놓고 나면 왜곡, 즉 외도를 갖다 살펴보는데 아주 유용한 형태가 되겠다는 얘기죠, 히스토그램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도 좀 있고요. 통계적 용어들을 좀 볼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백분위수하고 4분위수라는 개념이 좀 숫자적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숫자적 의미에서 더 하겠지만 우리가 백분위수, 4분위수, 그래서 100개로 분리했었을 때 위치하는 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분위수, 데이터의 집단을 4분위로 나눴을 때, 4등분을 했었을 때 그때 위치하는 수의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4분위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100분위수, 4분위수 나누는 방법은 우리 제 100 곱하기 P, P는 이제 0과 1 사이의 소수의 개념이고요. 여기 있는 대로. 여기서 100분위수. 여러분들 100분위수 많이 좀 봤었을 만한 값이에요. 어디서 봤을까요? 수능에서 100분위 점수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100분위 점수가 전체 수능 학생들에 대한 몇십만 명에 대한 등수가 나오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100개의 등분으로 이걸 분리했었을 때 위치하는 점수 개념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 그래서 바로 뭐냐면 퍼센트 개념의 의미가 돼서 100p% 100분위수예요. 그래서 내 데이터를 작은 수부터 큰 게 나눴을 때 여기가 p 비율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1 - p 비율. 그래서 100의 p 위치, 100의 1 - p 이쪽이.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 포인트. 이걸 우리가 100분위수라는 개념을 줍니다. 4분위수의 개념은 말 그대로 관측값을 작은 순서로 배열했을 때 전체 4등분해서 나타나는 값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쭉 있으면 미니멈부터 맥시멈까지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었을 때 데이터의 개수를 4등분하는 거거든요. 이 구간을 4등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데이터가 적은 건 여기, 그 다음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등 구간일 필요가 없어요. 데이터의 값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니까 데이터의 개수에서 여기가 25% 있다는 뜻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가 25가 있다는 얘기고 여기가 25%가 있다는 얘기고 여기가 25%가 있다는 얘기.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위치값, 요 위치값, 요 위치값 세 개의 수치가 나오죠. 이것을 4분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분위수는 세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4분위수를 우리가 쿼타일 약자 써서 Q의 1, Q의 2, Q의 셋 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우리가 첫 번째 있다, 두 번째 있다, 세 번째 있다 서술로 쓰죠. 그래서 제1 4분위수, 제2 4분위수, 제3 4분위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1 4분위수는 Q1, Q2, Q3이라고 표현을 하고 제1 4분위수는 100분위수로 따지면 25%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2, 4분위수는 50%에 있고, 여기네요. 여기까지 75 이렇게. 그래서 결국 제25 백분위수, 제50 백분위수, 제75 백분위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데이터 값들이 있을 때 위치하는 수에 대한 개념의 의미를 백분위수, 4분위수, 뭐 5분위수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백분위수는 백분위수의 의미가 좀 있고요. 4분위수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데이터 값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또 우리가 많은 통계적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우리 기술 통계학의 이제 도표 및 그림을 나타내는 것 중에 이제 또 많이 즐겨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줄기입 그림이에요. 줄기입 그림은 예를 통해서 먼저 보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어떤 집단의 학생들이 키를 조사한다고 했었을 때 꽤 많은 수의 데이터들이 들어올 때 이 키를 막 뭐 도수분포표를 할 수도 있겠지만 불러드리면서 이걸 좀 요약 정리하면 그 집단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개념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집단 학생들의 키를 하는 거니까 두 자릿수보다는 세 자릿수가 기본적이겠죠. 그래서 세 자리 숫자에 대한 형태의 앞 두 단위를 먼저 써보고요. 1단계에서 구별 좀 해놓고 뭐 키니까 예상되는 범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150대에서 180 정도 되겠구나라고 써놓고 만약 190 생기면 그거 하나 더 늘리면 되고 140대 생기면 또 늘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큰 줄기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불러들이는 데이터를 해서 순서가 돼요. 관측값을 보고 앞 단위와 뒷 단위를 이제 정해놓고 그 다음에 앞 단위를 줄기로 해서 순서대로 2단계에서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쓰면 데이터가 다 불러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히 이 집단은 160대가 많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가장 많은 학생은 어느 키가 될까를 보면 찾으려면 좀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한 단계 좀 더 하는 거예요. 수고스럽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원래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데이터가 많으면. 그래서 소팅한다고 표현하는데 이 소팅하는 프로그램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 좋고 나쁘고도 여러 가지 있고. 근데 데이터가 이미 구별이 좀 돼 있으니까 요 적은 양, 이건 물론 많지만 요 양에서 요 구별되는 구간에서만 대소관계를 구별해서 정리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처음 거보단 간단해져. 그래서 큰 줄기에서 나온 가지에 대한 형태의 서열을 다시 정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뒷단위를 if로 해서 해당되는 관측값을 앞단위 오른쪽에 가로를 기입한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 단계로 어떻게 작은 숫자가 왼쪽에 오도록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는. 그러면 여기까지 3단계를 맞춰 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152가 가장 작은 학생이구나. 183이 가장 큰 학생이구나 하는 최소값과 최대값들 찾는 것이 훨씬 쉽고요. 보니까 0이 또는 1이 어느 숫자가 제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보면 0이 제일 길거든요. 그러니까 160에 대한 형태의 학생이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정도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줄기 개념과 가지 잎이죠. 이런 형태들 가지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런 형태의 요약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줄기 잎 그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런 정도의 데이터는 데이터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이제 즐겨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데이터가 뭐 수만 가지가 된다? 이걸 언제 이걸 우리가 쓰고 있겠습니까? 그때 이제 이런 방법은 원치 않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요약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처럼 데이터 어느 적당량 있을 때는 이런 정도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90도 회전하는 것이 바로 막대 그래프의 개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걸 점으로 표현해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점도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또 R을 이용해서 이 줄기 그림을 좀 살펴보면 이것도 간단해요. 보니까 데이터를 당연히 읽어드려서 기본형은 스템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스템은 리프 플랫이라고 되어 있죠. 제목 자체. 그래서 이때 했던 이 스템이라고 하는 이것을 함수명으로 이제 썼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좀 따라갈 뿐이죠. 이렇게. 그래서 스템 하게 되면 하이트라고 하는 이 데이터에 대한 형태에서 보면 하이트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키에 대한 데이터가. 그래서 하게 되면 그냥 기본형으로 했어요. 기본형을 했더니 이런 형태의 메시지가 쭉 나오고 결과치가 여기 나와요. 이거는 R에 대한 결과치는 이 폭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자, 어쨌거나 요인서처럼 원 디지트에 따른 형태의 이와 같은 형태가 나왔는데 앞에서 봤던 거랑 좀 그림이 달라요. 그래서 뭐냐면 데이터에 대한 양에 따라 적당하게 얘는 디폴트, 기본적인 개념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50대라든지 이 160대라든지 이것들을 그대로 묶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되냐면, 또 다른 방법은 여기서처럼 한번 볼까요? 또, 자, 이렇게. 그래서 옵션 중에 스케일 이퀄 0.5라는 걸 이제 제시해 주면 이것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반으로 줄이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15짜리, 16짜리, 17짜리, 18짜리만 나와서 이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술통계학 개념의 기본적인 개념에서 표나 또는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방법. 그러니까 표죠. 사실은 지금 거의 그래프까지 하긴 좀 그렇고 뭐 그래프라는 개념에 히스토그램도 좀 일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이 표나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자료를 요약하는 방법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서는 이제 기술통계학의 또 다른 요약 방법인 수치적 요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치적으로는 어떤 값들을 우리가 계산해서 그 집단을 갖다가 설명하는 데 쓸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는 또 다음 차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